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해안에 많은 비가 이어지면서 전남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조금 전인 4시 반을 기준으로는 광양과 순천에도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집중호우로 산사태 위험도 커지면서 전남 강진은 산사태 경보로 격상됐고 전남 5곳과 경남 산청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자세한 호우 전망과 또 현황 짚어주시죠. 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전남 남해안을 지나며 호우를 쏟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전남 신안 흑산면에는 175.5mm 등 해남과 강진, 영암 곳곳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도 전남 신안과 강진 등에서는 시간당 30에서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강진의 호우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고 조금 전에는 순천과 광양에도 새로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비가 남부지방에 집중되는 건 한반도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의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장마철에 볼 수 있는 정체전선이 만들어져 남부지방을 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까지는 남해안 곳곳에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기상청은 밤사이 남부지방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50mm에 이르는 강한 비가 내리고 일부 남해안에는 시간당 7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해안에는 150mm 이상, 부산과 울산, 광주 등 남부 내륙에 최대 80에서 12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많은 비로 산사태 위험도 커졌습니다. 전남 강진은 산사태 경보로 격상됐고 해남과 장흥, 보성, 영암, 경남 산청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도 부산과 울산, 광주, 전남, 경남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번 호우를 부른 정체전선은 오늘 오후까지 남부지방에 머물며 많은 비를 뿌린 뒤 잠시 남해상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어제 경기도 가평 포구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돼 당국이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방은 어제 낮 1시 반쯤 경기도 가평 청평면에서 구조견을 동원한 수색을 벌여 땅에 묻혀있는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소방은 남성으로 파악된 시신을 수습해 DNA 분석 등을 의뢰해 신원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가평 지역에서 지난달 20일 폭우로 실종돼 경찰과 소방 등이 찾고 있던 마지막 1명은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입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딴 경고장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산재 사고에 칼을 빼든 걸로 보입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요일 오후 대통령실이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대통령에게 직보토록 한 게 핵심입니다.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뒤 이 대통령의 첫 공개 메시지입니다.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일터에서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ENC 등 산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기업을 거론하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건설면허 취소 등 초강수까지 언급했는데 이번엔 다른 건설사의 공사 현장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이 대통령이 산재 사고에 더 큰 경종을 울리겠다고 나선 이유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정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는 실효성 있는 산재 사고 예방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사전 사후 방안은 물론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오는 화요일 국무회의 때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산재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어떤 후속 대책들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대통령실은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심사 명단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한 물음에 특별히 들은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광복절을 계기로 사면 복권될 대상자 명단은 오는 12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될 거란 의미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걸로 알려진 걸 두고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이용해 호의호식한 윤 전 의원이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순국선열이 통곡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을 향해서도 부모의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대판 음서제를 부활시켜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이재명 정부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피운 전한길 씨에 대해 중앙당 차원의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행사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탄핵 반대파를 중심으로 특정 세력을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첫 합동연설회 다음 날 긴급 지도부 회의를 열어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를 결정했습니다. 행사장 출입 금지에 더해 지도부 차원 고강도 대책을 연이어 꺼내든 건데 탄핵 찬성파 등 특정 후보를 겨냥한 야유를 유도하고 지지자 사이 충돌을 유발하는 등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입니다. 아니 당원된 지 얼마나 됐다고? 누구가 왜 여기 와? 나 당원된 지 20년 됐어. 한 달짜리가 여기인가 봐. 전 씨와 대척점에 있는 찬탄파 당권 주자들은 탈당, 제명을 촉구하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전한길은 당 해산의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조경태 후보 역시 강목만 안 들었을 뿐이지 정치 깡패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윤 의견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영구 제명시켜야 된다 보고 있고요. 더 이상 우리 당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봅니다. 반면 탄핵 반대파 후보들은 집안 싸움을 할수록 통합은 더 멀어질 거라며 지도부 결정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의 주적은 이재명 정권이 돼야 하는데 왜 식구끼리 총구를 겨누느냐고 화합을 강조했고 장동혁 후보는 본인도 연설 중 방해를 받았지만 그냥 넘겼다며 일부 세력만 콕 집은 당의 조치는 악마화 프레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저희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 상황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저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든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등을 통한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한길 이슈가 극렬 지지층의 일탈을 넘어 전당대회 화두를 블랙홀처럼 흡수하며 청사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2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진행합니다. 정청래 당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새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상견례 자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 정부 개편안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한미 통상협상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정과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법원 휴정기가 끝나면서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재개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또다시 불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주간의 법원 휴정기 동안 중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지난 4월 첫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벌써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해오다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뒤론 한 번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근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완고하게 버텼던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몸이 회복되는 대로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현재로서는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군 관계자 등 증인 신문을 먼저 하고 추후 윤 전 대통령의 의견을 듣는 방식입니다. 공소유지를 맡은 내란 특검은 재판부의 구인영장 발부를 다시 요청할 걸로 보이는데 지난 기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구인 가능 여부를 서울구치소에 확인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완강히 저항하면서 구치소에서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8년 전엔 최근에 자신처럼 구속된 상태로 소환에 불응하던 최순실 씨를 체포해 조사실에 강제로 앉혔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는 구속 상태이던 지난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불려나왔습니다. 당시엔 기초 조사만 받았습니다. 이후로는 건강이 좋지 않다, 재판 준비를 해야 한다며 6차례나 소환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급기야 강압수사란 주장과 함께 구치소 버티기에 들어가자 특검은 강제 구인에 나섰습니다. 근거가 없는 강압수사 등의 이유로 문제를 삼는 것으로 봐서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해 특검 조사실에 앉혔고 최 씨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운동주의를 발표하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당시 체포를 이끈 특검 수사팀장은 지금 새 특검의 표적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 8년 만에 처지가 뒤바뀌었습니다. 구속된 뒤론 특검 소환 요구를 연거푸 거부했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완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를 들고 특검 수사에 강한 불만을 내비치는 것도 과거 최 씨 입장과 상당히 닮았습니다. 미리 결론을 이제 정해놓고 그 마녀사냥식의 그 프레임에 짜맞추기 어떤 수사로 보여서 그 조사에 응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윤 전 대통령이나 최 씨처럼 이미 구금돼 있고 진술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강제로 조사하는 것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구속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서 진술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데려다 조사하는 게 맞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논란이 지금 있는 거죠. 다만 체포를 효율적인 수사도구로 활용했던 강골검사 출신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이 공권력 행사에 버티기로 일관하는 건 자기 모순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해명이 바뀌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나토 순방 목걸이는 특검의 구속영장엔 빠졌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목걸이를 고리로 김 여사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걸 강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 목걸이가 처음 논란이 된 건 지난 2022년 6월 나토 순방 때였습니다. 6천만 원대 목걸이로 알려졌는데 지인에게 빌렸다는 게 대통령실의 첫 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자 김 여사 측은 검찰에 모조품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고 특검에 출석해선 15년 전 홍콩에서 모친 선물용으로 구매해 순방 때 빌린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조금씩 달라지는 해명에 더해 특검은 목걸이가 발견된 장소가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이었던 점, 또 잠긴 가방 안에서 나온 것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이 진품 목걸이를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하고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 놓고 수사에 대비했을 거라는 의심입니다. 구속영장에는 목걸이 관련 내용이 빠졌지만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입증 정도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김 여사의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하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특검은 5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첫 조사에서 2시간 정도 목걸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특검과 김 여사 측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목걸이를 놓고 양측이 어떤 입장을 낼지도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규명에 나선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정점으로 지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폭동을 교사했다는 건데 구체적인 지시 여부를 가려내는 게 관건입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 씨와 윤모 씨는 서부지법 폭동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서도 전 목사를 하늘로 부르며 신격화하는 건 물론 경제적 형편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 목사 주도의 집회와 시위에 몰두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정황들을 토대로 전 목사를 폭동의 배후로 지목하고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전 목사와 교회를 압수수색하면서 전 목사가 신앙심을 이용하고 금전적 지원을 통해 자신의 말과 뜻을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심리적으로 지배했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자신을 숭배하도록 가스라이팅하면서 조직적인 지휘체계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심사 당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 저항권을 통해 국가기관을 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거슬리거나 반역질한 놈들은 반드시 깜빵 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이런 메시지가 지령으로 받아들여질 것을 알면서 전 목사가 공격적 발언을 반복했고 결과적으로 폭동을 교사했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반면 전 목사는 자신은 폭동 사태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자신을 음해하려는 프레임이자 여론몰이성 정치 수사에 불과하다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그 서부 사태하고는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고, 난 8시 반에 종료를 했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특임 전사를 임명한 적도 없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전 목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난동과 폭력 행위를 지시했는지 밝혀내는 게 수사 성패를 가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전 목사에 대한 소환 시점과 방식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고율 관세로 우리 정부를 압박했던 미국은 오는 25일쯤 열릴 걸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이른바 안보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부담스러운 사안들이 적지 않아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이 시한을 하루 남기고 타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적었습니다. 발등에 불은 껐지만 대미 관계의 난제를 모두 풀지는 못했다는 걸 에둘러 표현한 겁니다. 오는 25일쯤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안보 분야 협상은 이 대통령에겐 더 큰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통상 이슈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 안보 사안은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당장 맞닥뜨릴 파고는 주한미군 주둔비, 즉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증액 요구입니다. 2026년 기준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연간 1조 5천억 원 정도, 전체 국방비는 우리나라 한 해 GDP의 2.3% 수준인 61조 원가량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나토 회원국 등 동맹국들에게 GDP의 5%까지 국방비 총액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가 한국을 콕 집어 현재의 10배 수준인 100억 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ou know, I said to South Korea as an example, you know, we give you free military essentially, very little. And I think you should pay us $10 billion a year. 정부는 일정 수준의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 고가는 한정돼 있어서 무작정 안보 분야 지출만 늘릴 수 없다는 게 고민의 지점입니다. 직간접적으로 내는 방위 지원들은 많이 있고 저희가 또 그것 또한 가급적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미국 측이 바라는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도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미중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자칫 주한미군이 대중국 견제에 천병 역할을 할 수 있어서입니다. 우리 안보의 기본 틀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일 파트너십이지만 주요 무역 상대국이자 한반도 정세와 밀접한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미 정상 간의 친분이 있는 만큼 북한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큰 숙제입니다. 여기에다 관세 협상 세부 합의안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면에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새 정부 실용 외교의 시험대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우리나라와 관세 협상 당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8% 수준으로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넓히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지지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현지 시간 9일 자체 입수한 미국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외교, 안보, 정치 관련 타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데 활용하려 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방 지출 증액과 전략적 유연성 지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요구가 구체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조만간 시작되는 연합훈련을 일부 연기한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훈련 축소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북한도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이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연합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야외훈련 절반가량을 다음 달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훈련 축소가 아닌 연기라고 밝혔지만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통일부의 조정 건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The planning for Ultra Freedom Shield, the virtual and live training is done in coordination and agreement between the ROC and the U.S. What's important to remember is the quality of the training that will occur. 한미 연합훈련 축소 계획이 발표된 날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담당 고위 인사가 북한과의 대화 준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We have also seen high-level statements from the DPRK leadership, including recent statements from Kim Yo-jong, which we note with interest.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란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이 북미 대화 재개의 선결 조건임을 내세운 것을 말합니다. 미국도 북한이 내세운 조건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조금씩 무르익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미 훈련 계획 조정이 북한에 대한 일종의 유화책이자 성의 표시라는 겁니다. 한미 군사훈련의 수위 조절과 곧바로 나온 미국 국무부의 대화 재개 의지 표에는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미 당국의 잘 조율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북미 대화 당시에도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원하는 건 한미 훈련 연기나 축소가 아니라 완전한 중단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북한이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 철거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부터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북한군의 활동이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이미 철거가 끝난 곳도 있는 걸로 파악됐는데 전 지역에서 확성기를 철거할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설치한 지역은 40여 곳으로 철거 조치는 우리 군이 최근 대북 심리전을 위해 전방에 설치했던 고정식 확성기를 철거한 데 호응한 걸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돼 있던 탱크로리에서 화학물질이 노출돼 휴게소의 출입이 통제되고 고속도로 통행도 한때 전면 통제됐습니다.
또 광주에선 3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서행하고 있습니다. 휴게소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경찰 등에 의해 차단됐습니다. 오전 11시 40분쯤 충남 예산군 당진 영덕 고속도로 당진 방향 예산 휴게소에 주차돼 있던 탱크 로리에서 액화수소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휴게소 출입과 고속도로 양방향 통행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앞서 오전 5시 50분쯤에는 광주시 남구 이맘동에서 주차된 화물차를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강원 속초에서는 해양경찰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속초 해양경찰서 명의와 문서 양식을 도용해서 청산의 흡연 부스 철거 계획이라는 허위 공문을 업체에 전달한 겁니다. 문서에는 실제 관공서 로고와 직인이 찍혀 있었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직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업체 측이 확인에 나서면서 사기 범죄로 드러났고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원 강릉에서는 정형외과에서 허리 시술을 받은 뒤 감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1명 더 발생해 누적 감염자가 23명으로 늘었습니다. 환자 가운데 1명이 숨졌고 중환자실 입원 5명, 일반 병실 입원 12명, 퇴원은 5명입니다. 보건당국은 같은 시술을 받은 663명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역학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수심이 깊은 강에서 다슬기를 잡으려다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 피서철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사람을 잡는 다슬기 채집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원주 섬강입니다. 지난 6일 오전 9시 40분쯤 피서객 A씨 등 60대 남성 2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색 나선 119 구조대가 물에 빠진 2사람을 발견했지만 숨진 뒤였습니다. 이들이 물속으로 들어간 이유는 바로 다슬기잡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강입니다. 물 밖에서 봤을 때는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잘 확인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조금만 안으로 들어와도 급격하게 깊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또 바닥에 이끼가 껴서 자칫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다슬기잡이 사고. 지난 1일에는 전남 화순에서, 지난달에는 경북 울진과 영천, 문경, 충북 청주에서, 2달 전에는 충북 보은과 강원 인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해만 벌써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심이 깊고 물살이 강해 물놀이나 다슬기잡이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지만 있으나 만합니다. 특히 자치단체나 마을이 관리하는 유원지가 아닌 곳은 강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위험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도 없습니다. 일부 피서객들의 안전 불감증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모래에서 갑자기 꺼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보시면 교각 밑은 공사를 예전에 많이 했던 곳이거든요. 이런 공사를 많이 했던 곳은 그 움푹 파인 곳이 다른 곳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하셔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는 필수. 수심이 깊고 물살이 강한 곳에서 다슬기잡이는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최근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인터넷 협박글에 백화점 영업이 중단되고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끊이지 않는 허위 협박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로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놀란 사람들이 뛰쳐나온 백화점 건물 주변에서 탐지견을 동원한 수색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인터넷 허위글에 경찰과 소방력이 대거 동원된 가운데 명동 신세계 백화점 영업은 2시간 넘게 멈췄습니다. 다음 날엔 강남과 하남 등 전국 13개 신세계 백화점 전 지점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전날 협박글 관련 기사에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영업시간 전 수색을 벌인 겁니다. 붙잡힌 2 협박범은 10대 중학생과 20대 무직 남성이었습니다. 허위 공중협박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경찰은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엄중한 형사처벌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엄포했습니다. 일단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도입되면서 처벌 수위는 높아진 상황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상습범은 가중처벌됩니다. 신설조항이라 실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 관심이 높습니다. 엄벌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추가적인 그 10대나 20대들의 모방 범죄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민사상 책임도 관건입니다. 백화점 측은 영업 중단으로 수억 원의 손해가 생겼다며 10대 학생 가족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낭비된 경찰력의 규모를 취합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인데 현행법상 피해 금액 산정과 인과관계 입증이 난관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협박글을 올린 것만으로써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 행정력 낭비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이걸 다 입증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이뿐 아니라 다수를 상대로 한 허위 협박은 불법이라는 점을 교육하는 것 역시 예방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가운데 은행권에선 전세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매물 품귀와 대출 절벽 속에 무주택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1,300세대가 넘는데 전세 물건은 단 2건이 나왔습니다. 요새 서울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세 매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만 3천 건을 밑돌며 4년 만에 가장 줄었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전세 매물이 덩달아 줄어든 데다가 고강도 대출 규제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갭 투자가 사라진 데다 전세 시장 불안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도 늘었는데 이는 결국 매물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 전보다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입자들이 5%만 올려주고 계속 살려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서 시장에서 전세 유통 물량이 줄어든 게 큰 요인이고요. 정부는 전세금을 활용한 매매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기조인데 문제는 세입자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물 감소 등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26주 연속 오르는 상황.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값은 평균 5억 6,300만 원대로 1년 전보다 3천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게다가 최근 은행들이 전세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한도가 갑자기 이제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출을 다 받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저희 신혼부부 입장으로서는 좀 타격이 좀 많이 컸거든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 우려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실수요자 대책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등을 사들인 내국인은 줄어든 반면 외국인은 소폭 늘어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 집주인도 더 많아졌습니다. 최도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내로 제한한 정부의 6.27 대출 규제. 내국인과 달리 별다른 대출 규제 제한이 없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늘어날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내국인은 6월 19,732명에서 대출 규제가 본격화한 7월 들어 17,209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198명에서 200명으로 2명 늘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인기 지역에 집을 산 외국인이 전체의 31%에 달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43.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를 통해 수익을 내는 외국인도 많아졌습니다.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인 현황을 보면 지난달 내국인, 법인, 비법인 임대인은 일제히 줄었지만 외국인 임대인만 17명 늘었습니다. 외국인 집주인을 구별로 살펴봤더니 강남 3구와 마용성이 48.7%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해 앞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지역을 선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6.27 대출 규제의 내국인 역차별 논란 속 외국인의 서울 주택 매입이 실제로 늘어난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호주의 원칙도 있을 수 있지만 실거주를 강화시키면 되거든요.
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실거주 목적일 때만 주거용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규제하는 방법도. 국회에서는 외국인 주택 매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김현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YTN 휴두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열무김치 많이들 찾으실 텐데 식탁 물가가 걱정입니다.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가 반복돼 열무와 시금치 등이 풍기 현상을 겪으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건데요.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동문시장 내 채소 가게가 모여있는 골목입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손님 발길이 뚝 끊기고 상인들도 지쳐갑니다. 무더위로 힘든 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폭염 속에 자란 상추와 배추는 싱싱함을 잃었고 이맘때 수요가 많은 열무와 시금치 등은 생산량 감소로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밭에 이 야채가 있을 수가 없어 다 녹아버려. 배추만이 아니고 지금 김치에 먹는 열무, 알타리 같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녹아버려. 폭염과 폭우, 가뭄 등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하면서 지난달 시금치는 1년 전보다 54.6% 급등했습니다. 마늘은 37.2% 올랐고 조기와 고등어 등 수산물과 달걀 같은 축산물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한 달여 전인 지난 6월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더 커집니다. 시금치 102.7%를 비롯해 상추 80.9%, 열무 60.3%, 배추 35%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여름 휴가철 수요가 늘어나는 돼지고기도 5.7% 올랐습니다. 돼지가 없대요. 안 커서 너무 덥다 보니까 이게 안 크다 보니까 물량이. 이전에는 휴가철 되면 7, 8, 9월 달에는 그나마 피서철이다 보니까 좀 팔긴 하는데 요즘 완전히 다 그래요 다. 지난달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7%, 9개월 연속 1%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지만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면서 체감 물가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7월에 저희 폭염폭우 영향으로 농산물이 산지 출하가 좀 많이 감소를 했고요. 올해 초 고용포용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로 인한 한동안 이제 축산이동 통제가 돼 있어서 달걀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고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로 수산물 가격이 많이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이달에도 집중호우와 폭염의 영향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서민 가계 부담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이스라엘의 봉쇄로 아사 위기에 몰린 가자 지구 주민들을 위해 세계 각국이 구호품 공중 투하를 늘리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폭탄처럼 떨어지는 화물을 서로 차지하겠다며 달려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또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탈리아군이 주도하는 연대의 길 작전 후의 첫 번째 공중 투하 현장입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기부자들이 제공한 분유와 식량 등을 난민들이 몰려있는 가자지구 해변 쪽으로 내려보냅니다. 가자지구 전쟁 중재에 적극적인 요르단도 계속 구호물자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등 세계 각국이 최근 공중 투하를 통해 지원 물량을 늘리고 있는데 바람직한 방식은 아닙니다. 육지 수송과 비교해 너무 효율이 떨어지지만 이스라엘이 육로를 틀어막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택한 고육지책입니다. 수많은 난민이 이 과정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는데 이번에는 15살 소년이 희생됐습니다. رغم المجاعة والوضع الصعب اللي احنا فيه توجه كل مساعدات الطيران هذه على البحر فراح يجري ينزل المشطاح ما راح يجري وقع عليه مباشرة واستشهد. 난민들도 공중 투하가 위험하고 비인간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أما هذه الطريقة جنونية بالمرة حرام شرعا يعني هذه مش للبني آدمين هذه للحيوانات. 그래도 굶어 죽을 순 없기에 목숨을 건 난민들의 처절한 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현지 시간 9일 영국에서 불법 단체로 지정된 팔레스타인 행동에 대한 지지 시위가 벌어져
약 200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런던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의회 광장에선 수백 명이 참가해 인종학살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 행동을 지지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지지 구호와 함께 시위를 벌였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팔레스타인 행동은 지난 6월 영국 공군기지에 잠입해 공중급유기 2대에 페인트를 분사해 파손한 이후 의회 표결을 거쳐 테러 방지법에 따른 금지단체로 지정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9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타스와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에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최근 회동한 결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을 돕기 위한 푸틴 대통령의 노력에 지지를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또 두 정상이 양국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와 브릭스의 틀 안에서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69개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발효된 가운데 홀대받은 주요국들은 연대를 모색하는 양상입니다. 이달 말 중국에서 열리는 다자회의에 중국과 러시아, 인도 정상이 참석하는데 이른바 브릭스 공동전선으로 협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가장 잘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모디 총리가 일찌감치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India is coming along great. I think we'll have a deal with India. The Prime Minister, as you know, was here 3 weeks ago, and they want to make a deal. We'll see what happens. 하지만 농산물 관세 때문에 결론을 못 내다가 지금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달 말 관세 50% 부과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हमारे लिए अपने किसानों का हित सर्वोच्च प्राथमिकता है.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압박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를 관세로 밀어붙였는데 세 나라는 오히려 뭉치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는 오는 31일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7년 만에 이루어지는 인도 정상의 중국 방문이라 양국 관계 강화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푸틴 대통령도 참석하는 회의라서 러시아와 중국, 인도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납니다. 이들과 함께 브릭스 회원국인 브라질도 반트럼프 관세 연대에 적극적입니다. 미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관세를 50%나 매겼습니다. Não há nenhuma articulação com os BRICS, mas vai ter. Amanhã eu vou ligar para o presidente Modi, depois eu vou ligar para o presidente Xi Jinping, depois eu vou ligar para outros presidentes e vou tentar fazer uma discussão com eles. 5월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수모를 당했던 남아공도 브릭스 회원국인데 상호 관세를 30%나 부과받았습니다. 남아공에서는 11월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브릭스 회원국가의 교역량은 미국 전체 교역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미국과의 1대1 협상 국면이 끝나고 이달 말 중국에서부터 시작되는 다자회의가 브릭스 국가들이 공동전선 구축으로 협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지 관심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효로 한국의 대미 상품 수출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상품 수출 같은 하드 파워 외에 K 콘텐츠를 비롯한 소프트 파워도 강력한 만큼 둘을 전략적으로 결합해서 위기를 돌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 줄리아드 음대역 링컨 센터에서 한국 락의 전설 김창완 밴드가 무대에 섰습니다. 너의 의미, 어머니와 고등어 등 히트곡이 울려 퍼지자 재미교포는 물론 미국인들도 열광했고 터치드 등 신예 락밴드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로 대표되는 K 콘텐츠 돌풍이 K 락으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새로 조명을 받고 이탈리아에서도 이렇게 문의가 오고
저의 많은 일본 팬들은요, 산울림 음악 때문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K 콘텐츠 덕에 한국 여행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637만 명으로 전년보다 48% 급증했습니다. 관광업계는 부가가치가 높은 미국인 관광객 유치에 집중해 위기 속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다양화되면서 방문하는 계층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해서 14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도 가성비 좋은 한국병원의 강점을 살려 미국에서 의료관광 유치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117만 명에 이르는데 이들의 의료관광비 지출은 전년보다 80% 급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상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하드파워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K 콘텐츠 같은 소프트 파워는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 내수 산업을 활성화하고 한국 상품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만으로는 상품 수출에 기반한 하드 파워의 약화를 완전히 막는 건 어렵지만 전략적으로 결합한다면 상당한 완충 역할이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최근 영화 관람 할인권 덕분에 극장가에 활기가 돌고 있지만 이 분위기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젊은 층이 많은 베트남 영화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 영화계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김승환 기자가 베트남 현지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영화 파묘는 베트남에서만 240만 명을 동원하며 지난해 현지 박스오피스 3위에 올랐고 우리 영화 위대한 소원을 리메이크한 작품도 최근 흥행에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획 단계부터 한국, 베트남 두 나라가 힘을 모은 작품이 나오며 협업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50대 50으로 투자하고 두 나라 스타 배우들이 나온 이 작품은 개봉 3일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겼습니다. 베트남 분들이 영화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엄청나다라는 걸 저도 이번에 촬영하면서 느끼게 됐고요. 좋은 기술력, 좋은 테크닉을 가지고 같이 이게 우리가 협업할 수 있다면 앞으로 더 큰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안녕하세요. 저는 Tuấn 네. Rồi nói cho mình nghe về cái kịch bản này á, mình thật sự bị chinh phục bởi cái trái tim của nhân vật nam chính trong bộ phim và những cái điều mà nhân vật này phải trải qua. 국내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영화 제작이 가능하고 한류의 영향 등으로 현지 스태프들이 우리 문화에 익숙한 점도 긍정적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었던 걸로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같은 한자 유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외국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제 좀 잘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로컬 영화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자국 작품에 대한 관객 선호도가 큰 점도 합작 프로젝트가 늘어나는 이유로 꼽힙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영화관 체인점인데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로컬 영화의 흥행 속에서 올 상반기 역대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 중입니다. 베트남 영화 시장은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고 극장 관객의 70에서 80% 이상이 2030 세대라 잠재력 또한 높은 편입니다. 24년도도 19년 대비해서 5%에서 10% 이상 성장하는 부분을 보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24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10% 정도 시장이 성장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OTT 공세에 맥을 못 추는 국내 극장가와 다른 양상도 베트남 시장의 장점입니다. 여전히 가족 연인과 함께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게 대표적인 여가 생활이라 적지 않은 비용을 내고도 극장에 오는 관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Nhiều người hướng tăng cường khác, chúng ta có màn hình siêu rộng, siêu khổng lồ từ IMAX sắp thể và như vậy cái dàn âm thanh ở rạp thì nó chắc chắn phải hay hơn cái dàn âm thanh ở nhà của chúng ta rồi. Nên đó là những lý do mà mình nghĩ đến là người Việt Nam sẽ thích đến rạp hơn là xem tại nhà trên các nền tảng OTT kia. 늘 위기라는 한국 영화계엔 시장을 확대할 기회가, 현지 영화계엔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기가 되는 합작 프로젝트가 앞으로 더 늘어날지 관심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OST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캐대헌에 등장하는 가상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골드는 전주보다 한 계단 하락한 2위로 7주 연속 차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노래는 93위로 처음 해당 차트에 데뷔했고 이후 31위, 20위, 9위, 4위, 1위, 2위 등을 기록하며 K-팝으로는 2012년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후로 13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을 밟았습니다. 네, 현재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신안에는 시간당 40mm 이상의 장대비가 오고 있는데요. 전남 강진과 완도에는 호우경보가, 그밖에 전남과 또 경남 일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해안에는 시간당 최고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전남 해안과 경남 산청에는 산사태 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산사태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남해안에는 120mm 이상, 제주도에도 최고 80, 전남과 경남에 10에서 60mm의 비가 더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늘 오후에 그치겠고 중부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2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그리고 대구가 31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